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미선입니다. 지난 차시에 우리가 메뉴, HTML 입력하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스타일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부터 오늘까지 한 세트의 시험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메뉴에 스타일 지정하고 또 기능 추가하는 내용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스타일 지정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와이어프레임에서 모양을 보신 다음에 하나의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전체 서브가 열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고 크기를 어떻게 지정할지를 좀 생각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 메뉴 영역이 다른 이미지보다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즉 우리가 모니터나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볼 때요, 메뉴가 다른 것보다 뒤로 가지 않고 앞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Z인덱스라는 속성인데요. 이 Z인덱스 값은 큰 값을 가질수록 화면에 앞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스타일에 나와 있는 이런 픽셀들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값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예시를 풀다 보니까 이런 주로 고정된 값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코딩 하시다 보면 값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값이 40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들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가 볼드로 나타내라, 이런 거는 시험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임의로 좀 그래도 메뉴인데 붉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 속성이거든요. 다만 주조색, 보조색 이런 것들은 메인 메뉴, 서브 메뉴에 잘 색깔 지켜주셔야 된다, 주어진 조건이므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플로팅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나 서브 메뉴 위로 마우스가 올라올 때 항상 하이라이트 되게 해라라는 게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CSS에서 아주 간단하게 호버라는 이 A 앵커, A 땡땡 호버라는 속성이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자로 지정을 하시면, 선택자 속성으로 지정하시면 그 영역에 앵커 태그가 된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제가 지정한 백그라운드 컬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매우 쉽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색상, A 호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색상은 주 메뉴, 서브 메뉴 지정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나오는 이 색상은 주조색이나 보조색을 응용하시면 좋다. 다만 이 홈페이지에서는 자유롭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뉴와 이렇게 속성들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영역의 하이트, 높이, 그 메인 메뉴의 높이와 그 다음에 줄 간격, 라인 하이트, 줄 높이요. 줄 높이와 이런 것들을 같은 값으로 맞췄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자가 이 하이트와 라인 하이트를 같은 값을 주시면 글자가 정중앙,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거는 CSS 많이 해보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입력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것은 하나의 센스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으므로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났더니 이제 서브 메뉴까지 조금 뭔가 자리는 좀 더 잡혔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서브 메뉴 더 자세하게, 서브 메뉴가 지금 투명하니까 서브 메뉴에도 면을 넣어야 되겠죠. 면 색상도 넣고 하이라이트 색상도 넣고 해야 되는 것들 쭉 지정을 한 겁니다. 이때 서브 메뉴에는 한 가지 옵션을 더 넣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로 해서 그 값을, 포지션을 절대값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이 서브 메뉴의 위치가 다른 쪽에 나타나면 안 되고 그 자리 그대로 그 곳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값을 앱솔루트라고 줬는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이것은 이 서브 메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 상위 컨테이너, 자기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위치를 잡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 자리매김하는지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상위 단계에 있는 포지션과 얘 포지션의 관계를 잘 조절하면서 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서브 메뉴가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고 주 메뉴 위로 올라왔을 때 보여야 되니까 서브 메뉴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넌 가려라 이렇게 지금 속성을 주었습니다. 그럼 서브 메뉴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보이니까 디스플레이 넌을 잠시 주석 처리를 하거나 지우시면 그때는 보이실 겁니다. 이제 주 메뉴, 서브 메뉴에 실제적으로 마우스로 올리면 슬라이드 다운되는 그런 기능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하기 전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jQuery 라이브러리는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 시험장에서는 파일로 수험자 문서에 주거든요. 제공 파일로요. 그러면 이 파일을 반드시 한 곳에 복사를 해놓고 그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한 곳에 놓고 이 HTML 문서에 연결을 해주셔야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기능들이 HTML 해석이 될 때 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jQuery 문서 버전은 지금 제가 이 버전으로 갖고 왔지만 시험에서는 그때그때 버전 업이 돼서 다른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jQuery 1.12.3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jQuery.js라고 돼 있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다 작성해야 되는 거지만 라이브러리는 이미 어떤 기능들이 모여 있는 여러 함수들, 메소드들이 왕창 담겨 있는 그런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파일을 주고 그 파일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끌어다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우리가 저장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 jQuery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일단 넣어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능 구현을 하게 될 jQuery 있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될 문서를 스크립트 JS로 열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 메뉴, 서브 메뉴, 슬라이드 다운 기능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 다운이라고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다운을 이용을 해서 500 이렇게 넣으면 5초거든요. 그래서 0.5초거든요. 그래서 이 0.5초 만에 내려와라. 그리고 올라가라. 슬라이드 업되라.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내비라고 되어 있는 선택자 밑에 li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선택자가 일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멈췄다가 슬라이드 다운이 된다. 그 쓸데없는 기능들 다 멈췄다가 슬라이드 다운이 되고 그리고 마우스가 벗어나면 다시 슬라이드 업이 돼서 서브 메뉴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적고 자바스크립트를 저장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주어진 jQuery와 자바스크립트 내가 작성한 이것을 HTML 본문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셔야 그래야 HTML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해석을 할 때 이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 끌어다가 그 기능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HTML 문서가 렌더링되는 이 시간과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동작을 담고 있잖아요. 그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에 차이가 좀 있어서 디퍼라는 그런 옵션을 쓰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 디퍼 옵션을 써주시면 그러면 화면의 구성 요소들, 뭐 버튼이 어디 보이고 이미지가 보이고 이런 렌더링 되는 시간과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보여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치시킬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디퍼라는 옵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영진닷컴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문서 예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예시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시면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그 부분들로 참고하면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썼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를 이용해서 스크립트와 이 화면 렌더링 사이의 시간차를 좀 더 안전하게 맞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 메뉴, 서브 메뉴 여기까지 일단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슬라이딩은 뒤에 가서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주 메뉴에서 내려가는 서브 메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슬라이드 다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슬라이드 이미지 이거를 이제 바로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제작하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코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페이드 인이나 그 다음에 슬라이드나 그렇게 코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암기하셨다가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쓰시면 그러면 많은 응용들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미지에 필요한, 이 이미지 슬라이드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이미지즈라는 폴더에다가 미리 다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갤러리에 사용될 이미지, 그 다음에 바로가기 이미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 폴더 안에 미리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자, 해놓고 이 이미지들을 일단 HTML 태그 안에서 쭉 넣어줬는데요. 넣어주고 나면 나란히 이렇게 한 줄씩 다 차지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하면서 이미지가 나란히 나타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니죠. 슬라이딩 되면서 좌우로 슬라이딩 되게 해야 되니까 이미지들이 한 곳에서 좌우로 나타나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능들 이런 것들 구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라고 하고 오버플로우 될 때는 히든이라고 정해줬는데요.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스타일 시트 부분의 영역과 더불어서 왜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적었는지 오버플로우는 왜 히든인지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이 영역이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갖춰져 있는 것에서 바깥쪽에 위치한 이미지가 들어오면 슬라이드겠죠. 나가면 슬라이드 아웃이겠죠. 그래서 갖춰져 있는 영역 안에서 바깥 영역은 안 보이게 가려줘라.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라는 그런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라는 것은 기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 이미지를 어디 보여줄 건가 이것을 정하는 건데요. 부모가 되는 컨테이너, 부모 요소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어디 나타날지를 정해주는 것이 이 포지션 릴레이티브입니다. 앞에서는 앱솔루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릴레이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리스트 해가지고 슬라이드 리스트는 이 슬라이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다 묶어준 선택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역을 정했는데 저는 어떻게 코딩 구현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코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의 논리와 다른 코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스를 3600으로 잡고요. 이 슬라이드 리스트를요. 3600이라는 것은 왜 3600이냐면 1200, 1200, 1200 이렇게 잡은 겁니다. 3600으로 쭉 나열을 해놓고 나열한 상태에서 1200씩 보이게 하려고 36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미지 1, 2, 3, 1200씩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에 대해서 슬라이드 리스트에 대해서 뭐 스팬 이런 것들은 글자와 관련된 그런 영역들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팬은 이 글자가 나타나는 영역의 뭐 백 이런 것들을 정해준 거고요. 이 글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표시가 되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 슬라이드 기능이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택자, 슬라이드 리스트 선택자에 대해서 딜레이 2000은 2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을 하도록 set interval이라는 것을 줬는데요. set interval 함수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리스트를 딜레이를 2000을 시킨다. 그건 뭐예요? 2초간 잠깐 멈춰라. 그 다음에 animate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argin left 왼쪽으로 마이너스 1200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200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마진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1200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진 값으로부터 마이너스 1200을 마진 레프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1200 하면 1200만큼 움직이겠죠. 아까 3600으로 이미지를 전체 슬라이드 리스트를 잡아놓고 마이너스 1200 또 마이너스 1200 하면 마이너스 2400이겠죠. 그리고 다시 0. 그럼 세 가지의 이미지를 1200씩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가장 쉽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한 게 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한 로직이 가장 세련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애니메이티드를 이용해서 레프트, 마진 레프트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마진 레프트라는 이 값이 중요한데요. 이 값은 CSS의 값을 부른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마진 레프트, 왼쪽 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썼지만 만약에 CSS에 있는 값을 쓰려면 그때는 속성 값을 모양을 좀 다르게 쓰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썼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마진 레프트를 썼는데 마진 레프트를 만약에 CSS 속성을 가져다 쓰고 싶다면 그때는 큰 따옴표를 가져다가 하시면 된다. 이것도 그러면 CSS에 가서 거기서 그 요소에 대해서 마진 레프트를 지정하는데요. CSS에서 마진 레프트는 마진 다시 레프트 모양이 다르니까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마진 레프트를 썼기 때문에 따옴표 없이 쓴 겁니다. 지금은 레프트로 이렇게 마진 레프트로 했지만 마이너스 1200으로 했지만 위아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진 탑 하면 되겠죠. 마진 탑 또는 마진 바텀 이렇게 이용해서 위아래로 한다 그러면은 보통 높이가 300픽셀이다 그러면 3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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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으로 나열한 다음에 3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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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진 탑을 쓴다면 위아래 슬라이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마진 레프트 값이 이동하면서 저장을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진 레프트뿐만 아니라 마진 탑을 이용하시면 위아래로도 가능하실 수 있다. 이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방향 이미지 슬라이드 할 때 CSS를 어떻게 잡을지. 근데 이것을 조금만 변형하면 위아래 이미지 슬라이드도 가능하다. 그때의 구조는 이렇게 이미지를 세로로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위층부터 아래층으로 1, 2, 3 나열한 다음에 그때 마진 탑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0 하면은 위아래 슬라이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좌우 했을 때 위아래로 좀 바꿔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금방 코딩이 익혀지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 디자인 작업만 하셨던 분들은 코딩이 어렵다 느껴지시면 오히려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콘텐츠 부분인데요.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지사항 갤러리의 탭입니다. 이 탭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당부의 말씀은 제가 탭 부분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CSS를 좀 자세하게 설정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탭 기능이 잘 돌아가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탭 기능 옆에 배너와 바로가기 이 부분이 이미지로 나타나게끔 이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공지사항 갤러리는 탭 메뉴라고 클래스 이름을 주고 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옆쪽에 배너와 바로가기는 other랩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줘서 묶어줬고요.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전 차시에 공지사항은 노티스, 그 다음에 갤러리 부분은 갤러리라는 클래스 네임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사항 보이고 그 다음에 갤러리 누르면 갤러리 이미지가 보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HTML 문서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갈 리스트 내용들, 공지사항들 한 줄 한 줄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일단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도 리스트 태그를 썼습니다. 써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이 탭의 타이틀 있죠. 위쪽에 공지사항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공지사항이 먼저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트 클래스를 액티브라고 한 다음에 공지사항이 줬습니다. 이 액티브라고 클래스를 줬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공지사항이 먼저 보여지게 하고 나중에 갤러리 탭을 누르면 이 액티브 클래스 값이 갤러리로 갑니다. 그러면 액티브로 설정된 그 부분이 보여지게끔 그렇게 기능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갤러리 이미지도 추가를 미리 했습니다. 이미지 추가 다 하고요. 앵커 태그 이용했고요. 알트까지 해서 설명까지 다 써줬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는 일단 리스트에서 갤러리만 적었고요. 여기는 액티브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지사항이 먼저 보였다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탭을 눌렀을 때, 탭 부분을 눌렀을 때 갤러리로 액티브가 이동하면서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내용이 보이게끔 그렇게 코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별다른 클래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 탭 메뉴를 찾아서 이 탭 부분을 좀 더 꾸며줬는데요. 위스, 하이트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395, 180 이렇게 적은 거는 탭 메뉴 옆쪽으로 좀 5픽셀씩 너무 답답하게 배너나 이런 게 딱딱 붙으면 답답하니까요. 5픽셀 정도의 간격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값은 주어진 값이 없습니다. 제가 위에 탑, 바텀, 마진을 10씩 줬는데 이것도 주어진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정하시면서 원하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탭 타이틀, 공지사항 이렇게 탭 타이틀 그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저는 자세하게 이렇게 막 꾸며줬거든요.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넣고 심지어 보더도 넣었는데 보더도 이 양쪽 탭이 겹치는 부분의 보더는 중첩돼 가지고 1픽셀씩 주면 2픽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쪽은 안 보이게끔 하고 한쪽은 보이게끔 하는 이렇게 보더 라이트 넌 이것은 오른쪽의 보더는 가려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로만 얇게 나타나게 하려고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여러분 이런 것에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한 거지만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탭 기능이 진짜 실현되는지 이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탭에 대해서 주는데요. 공지사항 갤러리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공지사항 탭과 갤러리 탭 부분에 밑에 보더라인, 아래쪽 보더라인도 두 보더가 위쪽 보더와 밑에 보더가 겹치면 2픽셀처럼 보이니까 한쪽을 좀 안 보이게 보더 바텀을 런으로 해서 밑바닥 보더가 한쪽이 안 보여지면 공지사항 갤러리 부분이 안 보여지면 한 줄로만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뭐 센스랄까요? 그러나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탭 영역, 그러니까 공지사항 안의 영역, 그 리스트 이렇게 공지사항 글자들이 나오는 그 영역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역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서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갤러리까지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갤러리가 내용이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히든 이런 부분들을 보여서 겹쳐서 보이게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속성들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디브 콘텐츠 영역 스타일은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액티브 클래스가 할당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 콘텐츠 영역 스타일인데요. 더 자세하게 탭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그 영역의 스타일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티브가 할당된 곳이 보이게 되는 탭을 눌렀을 때 액티브라는 클래스 네임이 할당되면 그곳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영역은 또 어떻게 보여질지 해서 너비, 높이, 보더의 색상까지 이렇게 해서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노틱스 UL 해서 공지사항 콘텐츠 영역 스타일 더 자세하게 밑에 더 적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티스에서 LI 호버 이런 것들도 글자 뭐 볼드로 나타나게끔 이런 부분들 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갤러리 영역도 지금 여기 스타일에서 다 한꺼번에 지정을 해줬는데요. 갤러리 영역에 대해서 플로팅 지정하고 그리고 뭐 마진, 탑, 레프트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이미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는 저는 100픽셀씩 나타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이미지 자체가 패딩을 갖도록 픽셀 10픽셀을 주었고요. 또 갤러리 이미지도 마우스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 수 있도록 LI 호버를 통해서 오퍼시티 0.5라는 것은 불투명도 0.5, 즉 마우스가 올려지면 약간 흐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콘텐츠 영역의 포지션 이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콘텐츠 영역 전체에 갤러리 공지사항 탭, 그 옆에 배너, 그 옆에 바로가기 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갤러리 탭 부분은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그 자리에서만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가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갖는 가운데에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그 자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습니다. 안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늘리거나 하게 되면은 공지사항과 갤러리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도 지정된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줬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작업하실 때 넣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를 작게 해서 작업할 땐 몰랐다가 웹브라우저를 전체 화면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웹브라우저 크기를 작게 바꾼다거나 하면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버릴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문제일까 하시면 포지션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포지션까지 잡아주고 나면 공지사항 갤러리가 그 자리에 자리매김돼서 콘텐츠 영역 안에서 좌측에 플로팅 좌측으로 해서 좌측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너 이제 바로가기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사항 보이고 갤러리 누르면 갤러리 보이고 이것도 기능을 해야 되겠죠. 기능 구현은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이 실제로 내가 눌렀을 때 해당 영역이 액티브가 돼서 보이도록 하는, 전환되도록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파일, 우리가 script.js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작성을 해주실 때 펑션이라고 하고 탭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 .탭 메뉴 클래스 선택자 밑에 자녀 요소, 자식 요소 li 밑에 그 밑에 또 자녀 요소 a 앵커 태그 그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현재 this 현재 요소의 부모로 가서 parent로 가서 add 클래스 액티브 한다. 그게 뭐예요? 현재 요소의 부모로 가서 그 부모를 액티브라는 이거를 클래스 네임으로 활성화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는 액티브 이걸 지정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이 시블링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의 자녀들을 다 찾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remove 클래스 액티브,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원래 액티브 되어 있던 것을 걷어들여라, 없애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return false라는 것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탭 전환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eturn false라는 이 기능입니다. return false는 어떨 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이 return false를 쓰면 클릭 이벤트 처리를 했던 것을 중단하고 원래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return false 이것은 HTML 안에서 요소들이 이제 서로 중첩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앵커 요소를 클릭하잖아요. 앵커 요소가 들어간 그 요소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앵커 요소의 부모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 부모들도 클릭한 것처럼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벤트 버블링이라고 해요. 이 리턴 폴스를 한번 주석 처리나 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클릭한 것은 요 요소 하나뿐인데 왜 다른 요소까지 반응할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모 요소까지 앵커 태그를 감싸고 있는 부모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어떤 이벤트를 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이 버블링을 막기 위해서 return false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A 요소에 대해서만 클릭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 false를 주고요. 중요한 것은 return false 다음에는 어떤 명령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은 자바 해석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return false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제 코드 실행 중지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돌아간다고 해놓고 그 밑에 명령을 주면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return false 다음에는 다른 불필요한 명령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탭 메뉴 서로 이동하고 액티브 줬다 뺐다 하면서 탭 메뉴로 이동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기능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미리 보기로 열어보시고 공지사항이 먼저 열려 있을 테니까요. 왜냐면 액티브를 처음에 공지사항으로 먼저 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갤러리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클릭해 보시면 갤러리 열리는구나. 다시 공지사항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 열린다면 탭 메뉴가 잘 구성이 된 겁니다.
오늘 했던 이 내용들만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탭 메뉴 나올 때 얼마든지 잘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조가 뭔가 복잡해 보여도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강의와 이전 강의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또 탭 메뉴 또 별도로 공지사항 갤러리 존재할 때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가셔서 탭 메뉴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보고 이 부분을 잘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여러분들은 배너 바로가기 이어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비교적 쉽습니다. 이미지와 글자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배너 이미지 넣고 바로가기 이미지 넣고 하는 부분들을 HTML 안에서 적어주시고 스타일 시트로 이동을 해서 배너 영역을 어떻게 만들지, 배너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불필요하게 배너 이미지 위에 올라가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예, 배너 위에요. 배너라고 이제 쓸 건데 거기 안에 배너 텍스트의 속성을 제가 이렇게나 많이 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조금이라도 좀 예뻐 보이게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배너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하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배너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뭔가 오파시티가 0.5로 변해서 약간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반응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호버라는 것을 줘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숏컷도 마찬가지로 이 바로가기 이미지도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95, 395 바로가기만 위스를 4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5픽셀 남고 나머지가 400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숏컷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숏컷 위에 올라가는 글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작업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이어 팝업 창, or 모달 레이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늘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레이어 팝업과 모달 레이어 약간 다른 기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조금 다르니까 스타일시트에서 좀 다르게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레이어 팝업 창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면요. 레이어 팝업 창은요. 해당하는 영역의 내용이 뜨긴 뜹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웹브라우저의 그 웹브라우저 창 자체가 하나의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요. 화면 안에서 말 그대로 레이어가 팝업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쪽으로. 내가 어떤 걸 클릭했을 때 레이어가 팝업돼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레이어 팝업인데요. 레이어 팝업 창은 레이어 팝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면서 주변도 얼마든지 내가 클릭도 하고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팝업만 뜨는 것, 여기 자체가 뭔가 떠주는 것, 그것이 레이어 팝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달 레이어는 좀 다른데요. 모달 레이어는 레이어 팝업처럼 뜨긴 뜹니다. 지금 가운데 영역이 뜨긴 뜹니다만 얘 영역 외의 다른 영역들이 뭔가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다른 영역들이 클릭이 잘 되지 않고 어둡게 음영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이 움직이지 않고 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모달 레이어입니다. 사실 모달 레이어도 그렇고 레이어 팝업장도 디비전이라는 디브 태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그러나 스타일 시트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모달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레이어 스타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팝업 창은 실제로 보면요. 저렇게 보이고요. 모달 레이어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만 강조되면서 주변 영역이 움직이지 않는, 즉 얘를 닫기 전까지는 다른 영역들이 좀 클릭이 안 되는 상태, 그것이 모달 레이어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모달 레이어는 일부러 주변 영역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모달 레이어 것이 티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불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처리한 것이거든요. 스타일시트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 팝업하고 모달 창은 둘 다 레이어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둘과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웹브라우저 창이 새로 뜨는 거 아니다. 알람창처럼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윈도우 오픈해가지고 창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걸로 구현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웹 디자인에서는 윈도우 팝업하는 이 윈도우 웹브라우저 창을 새로 뜨는 기능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레이어 팝업이나 모달 레이어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또 다른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코딩 부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예시에서는 레이어 팝업 창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팝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팝업 창 이렇게 떠야 되고 주변 영역도 얼마든지 보여도 된다. 그것이 레이어 팝업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레이어 팝업은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위에 레이어 팝업에 대한 제목 영역을 하나 두고요. 내용을 두고요. 업 바디, 그 다음에 닫기 버튼 btn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것을 코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업 타이틀 코리아 은행 기업 서비스 개선 안내 해가지고 위에 제목이 뜨고 본문은 주어지는 텍스트를 여러분 이거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요. 텍스트를 줘요. 그러면 복붙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라틴어를 줄 때도 있고 특이한 걸 줄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복붙해서 여기 텍스트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btn 닫기 버튼 해가지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업타이틀, 클래스 업바디, 클래스 btn 다 스타일시트에서 값을 줘야 되겠죠? 일단 레이어라고 이름 주어져 있는 레이어의 부분의 스타일,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 자리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Z 인덱스는 1을 줘서 1을 줬는데요. 내 눈앞에 먼저 이렇게 앞으로 보이게 다른 무엇보다. 그리고 평소에는 디스플레이가 none이다. 보이지 않는다. 평소부터 보이면 안 되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none이라는 속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액티브 됐을 때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를 해라 라고 블럭 요소로 바꿔라 라고 했고요. 레이어 업이 됐을 때 팝업창 스타일에 대해서는 팝업창 스타일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 배경색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ID 선택자를 사용했습니다. 샵 레이어, 샵 레이어.active 이렇게 줬는데요. ID 선택자는 딱 고기 영역, 고 요소에만 적용할 때 ID 선택자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대부분 다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ID 선택자 썼다가 클래스 선택자 썼다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처음 코딩을 접하시면 좀 혼란스러우실까 봐 제가 클래스 선택자 위주로 썼는데 이 부분만큼은 ID 선택자를 써봤습니다. ID 선택자로 고영역에 해당하는 그것만 작업을 해달라, 스타일 지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ID 선택자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ID 선택자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 타이틀, 업 바디, 버튼에 대해서 자세한 스타일을 줬는데요. 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와이어프레임에 맞게끔 적당한 크기와 색상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버튼에 상당히 많은 그런 속성을 썼죠. 왜냐하면 버튼 하나지만 그 버튼이 좀 더 세련되고 예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좀 굴림, 버튼이 딱딱하지 않게 좀 굴림도 주고 싶고 해가지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속성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 가서 실제로 팝업이 되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능 구현을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는데요. 보시면 노틱스라는 요소에 한 칸 띄고 li 그러면 노틱스에 속해 있는 자녀, 후손 요소들 중에서 li에 있는 li 요소, 태그 요소 li 있죠? 그것의 first, 첫 번째 li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티스의 첫 번째 li가 뭐예요, 여러분? 공지사항의 첫 번째 줄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first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티스 요소의 공지사항 첫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샵 레이어, ID 선택자 레이어 안에 액티브 클래스를 넣어줘라.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되게
해라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샵 레이어해서 스타일 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액티브가 되는 거죠. 버튼 부분을 클릭하면 그때는 리무브가 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레이어, 샵 레이어하고 리무브 클래스 액티브.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면 액티브 걷어들이는 거죠. 다시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닫힘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공지사항에 대한은행 홈페이지 개편안의 첫 번째 요소를 리스트 퍼스트 클릭하면 레이어가 열려야 되고요. 다른 부분은 뭐 불투명해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푸터 영역인데요. 푸터 영역은 로고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피라이트 또는 패밀리 사이트 아니면 기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주어진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단 로고에 무채색을 넣어라 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무채색 만들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 포토샵에서 또 역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포토샵에서 채도 영역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U 또는 디세츄레이트, 채도 없애기 이런 명령을 사용해서 세츄레이트만 없애면, 채도만 없애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전 차시에서 로고 색상 바꿀 때 여기로 들어왔는데요. 똑같이 색조 채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채도 값을 마이너스 100을 주면 흑백이 됩니다. 흑백 처리를 하고 그 로고를 로고 언더바 바텀 png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터에 BT 로고 영역에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역시 앵커 넣었고 Alt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요. 또 카피라이트 자리, 하단 메뉴 자리 이런 데에 들어가는 내용들 다 여기서 그 HTML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영역에 맞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BT 로고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미지 스타일, 플로트는 레프트로 하고 크기는 200으로 하고 탑과 레프트에 마진이 조금씩 생기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BT 메뉴들에게 어떻게 정렬이 되게 할지 이런 것들 넣어주고요. 그리고 BT 메뉴의 크기, 그리고 BT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도 넣어줬고요. 카피라이트 영역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흑백으로 들어간 로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 메뉴들 보이고 그리고 밑에 카피라이트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 지금 5가지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건 외우시고 또 이거는 시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내용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를 반드시 작업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번호 폴더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번호 폴더라는 이름으로 모든 내가 완성된 파일만요, 원본 파일을 제외하고 제출할 파일들이요, 그것이 비번호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가장 상위 단계에는 index.html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index.html 안에서 모든 것을 HTML 태그를 다 여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CSS 연결했고 자바스크립트 연결했고 jQuery 연결했습니다. 그런 파일들도 각 폴더에 맞게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폴더별로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웹 표준은요, 어떤 개발자가 이 파일을 봤을 때도 뭐 후임이 본다든지 팀워크 하는 사람이 본다든지 했을 때도 그 폴더로 들어가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외부 스타일로 저장할까요? 외부 스타일로 한 번만 저장하면 그 스타일 시트를 가져다가 얼마든지 다른 HTML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일 시트는 파일이 하나지만 그 파일을 가져가는 HTML에는 다 입혀지는 거죠. HTML이 10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CSS가 1개다 라고 하면 style.css 1개라도 그 1개가 10개에 각각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웹 표준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그 각 폴더에 맞게끔 자바스크립트, CSS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전체 용량 5메가 넘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작업이 5메가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들 다 보시고 웹 표준에 맞는지 아닌지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마다 이 기능들을 두고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창을 누르거나 하시면 검사 기능이 나오고요. 또는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메뉴에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오류창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오류 메시지 뜨는지 안 뜨는지 보시면은 만약에 오류 메시지 뜬다 그러면 웹표준에 안 맞거나 뭔가 태그가 잘못 사용됐거나 하는 거고요. 워닝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워닝은 그냥 안내사항으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기능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까지 다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팁이 또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새롭게 계속해서 시험 내용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 신유형들을 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이 웹디자인 기능사를 주최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운영하는 큐넷이 있습니다. 이 큐넷에는요. 웹디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격에 대한 기출문제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정기적으로 문제들을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웹디자인도 웹표준에 맞춘 이후로 수많은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보시면은 A유형, B, C, D, E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와이어프레임이나 내용들이 조건들이 응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엇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셔서 혹시 최근에 또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빨리 대응을 하셔야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웹디자인 코드를 조금씩 바꿔서 많이 새로운 형태로 내고 있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넷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준 그런 신유형인데요. 따끈따끈한 신유형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께 뭔가 득템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 유형 문제가 지금 D형 아니면 E형 이렇게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유형이든지 여러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 제목은 지금 조이 컨트리 클럽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 문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브라우저 전체 넓이의 100%를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많이 봤던 옵션인데 그 밑에 보니까 전체 너비, 이 웹페이지 자체의 너비가 100%에서 200픽셀을 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옵션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200픽셀은 감소가 됐으면 좋겠다. 얼만큼이 감소되냐면요. 이 전체가 아니라요. 로고 영역이 지금 200이 잡혀 있거든요. 로고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꼭 큐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로고가 200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200을 뺀 나머지, 이 나머지가 이 옆쪽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픽셀을 뺀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도록 해달라. 자,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 옵션 하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로 너비를 지정할 때 웹브라우저 100% 전체에서 고정된 200픽셀 값 이것을 빼는 것은 칼큘레이터겠죠? 이 계산하는 칼C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idth라는 값을 지정을 하실 때, 즉 너비, 해당 영역, 이 로고를 뺀 이만큼의 오른쪽에 차지하는 플로트 라이트로 잡겠죠? 그쪽은. 그러면 그 영역의 width를 지정할 때 아예 칼C라고 하시고요. 100%에서 빼기 200픽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어주시면 100%에서 로고값 200, 고정된 200을 뺀 나머지 영역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 칼C 함수를 쓸 때 100% 그리고 빼기 200픽셀 쓸 때요. 100%라고 쓰고 한 칸 스페이스 그리고 빼기 연산자 한 칸 스페이스 공백 그리고 200픽셀 이렇게 써주셔야 빼기가 됩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제가 지금 텍스트로 나열해서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빼기해도 우리가 평소에 산수하듯이 빼기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핸드폰에서 할 때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칼씨 안에 이 함수 괄호 안에 100% 공백 1칸 빼기 연산자 그리고 공백 1칸 그리고 200픽셀로 적어주셔야 올바른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공백이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되고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해놓고 한 칸을 띈 건 좋은데 마이너스 200픽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제 산수에서는 100%에서 한 칸 띄고 마이너스 200이면 같은 값일 것 같은데 얘는 잘못된 표현으로 오류를 인식해서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잘 표현을 못 해주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칼씨 쓰는 것은 좋다. 100%에서 200픽셀 빼는 그런 새로운 시험 문항이 나왔는데 위스에서 빼면 되는구나. 그걸 기억하시되 공백, 연산자 앞뒤, 양옆으로 공백 한 칸씩 둬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스에 쓸 때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위스에 쓸 때만 칼씨 100% 마이너스 200픽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세로 하이트에서도 200픽셀을 빼거나 할 수가 있겠죠. 세로로 되어 있는 와이어프레임에서 200을 뺄 때는 다르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한 세트를 지난 차시에 이어서 이번 차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설명을 못 드렸지만요. 여러분 영지닷컴에 들어가셔서 여러 소스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조금씩 응용하면서 변형도 시켜보시고요. 이전에 강의해 주셨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와이어프레임 비교도 해주시고 또 기능들이 조금씩 바뀌면 어떻게 소스 코드가 달라지는지 비교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부분들도 강의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충분히 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서 강의한 그런 웹디자인 강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강의한 선생님들과 저까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부디 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께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